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22일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사과의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사과를 받으시기 전에 옛날 이야기를 잠깐 꺼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단어장을 만들어서 영어 단어를 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단어장 잘 만들어서 열심히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중3이 되고 나서는 이 단어장을 버리고 절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영어 단어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단어장을 만들고 외우려고 노력을 해도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나는 영어 단어를 절대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전을 아예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같은 단어가 10번이 되면 10번 찾아보고 100번이 되면 100번을 찾아보면서 머릿속에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으면서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만큼 제가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거의 치매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어제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커뮤니티 포스팅에 그 다행 프로젝트 11번째 투자 종목을 선정해 달라고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같은 실수를 했었는데요. 사실 ASML이라든지 TSMC는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미니 스탁을 이용을 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소수점 투자가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49%라는 높은 투표율을 받은 ASML 그리고 2위를 기록한 TSMC 같은 경우는 미니 스톡으로 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투표를 다시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 ASML이라는 종목이 얼마나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4,400명이나 되시는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는데 이렇게 1등 기업에 투자할 수 없게 돼서 정말 송구한 마음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예전에 한번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저를 보면서 정말 치매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분들은 정신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에도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월 22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목요일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요 정말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S&P 500이 1.48%나 빠졌고요. 다우존스가 1.05% 마이너스, 나스닥이 2.07%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2.29%나 빠졌으니까요. 어제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제 펫 포트폴리오를 보나 아니면 테크 주식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로쿠가 9.14%나 빠졌고요. C리미티드가 8.93%, SQM이 8.61% 하락했습니다. 쇼피파이가 8.38, 오픈도어가 8.20, 인텔리아죠. 인텔리아가 7.90%, 데이터독이 7.49%, 코인베이스 6.67, 에디타스가 6.51%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루시드가 6.32%, 메타 플랫폼즈가 6.16%, 메르카도 리브레 6.12, 유니티 소프트웨어 6.05%. 그 외에도요. 5%, 6% 빠진 종목들은 정말 쉽게 발견이 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많은 테크 주식들과 성장주들이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그 포트폴리오 구자를 잠깐 살펴봤거든요. 한 달 만에 열어봤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현금을 계속 모으면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은 저에게 조금 칭찬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현금을 많이 모아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지금부터 줍줍을 해도 좋을지 아니면 이번 하락세가 조금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할 매수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내가 가장 확신이 있는 종목 위주로 한 주, 두 주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실 어제 미국 증시의 초반 상황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를 위시한 많은 종목들의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는데요. 채권의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다. 목요일날 떨어졌는데 샤프 리버설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서 갑작스럽게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여기 써 있는데 점프가 일어났다. 어디가 점프를 했냐면요. 트레저리 일드, 즉 채권의 금리가 갑자기 점프를 하면서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발표하는 어닝의 실적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이저 에버리지, 즉 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굉장히 좀 갑자기 샤플리, 그러니까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쿼터리 어닝의 결과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31포인트 올라가면서 0.9% 정도 상승한 적이 있었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 역시도 1% 넘게 지수가 올라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의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랐으면서 치솟으면서 벤치마크가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가 사실 채권 금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무려 7베이시스 포인트가 껑충 뛰어 올랐다.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것은 0.01이잖아요. 그래서 0.07%가 올라가면서 2.925를 마크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막판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2.915라는 그 채권의 금리는요, 2018년 그 말의 이후에 가장 높은 채권의 금리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3% 가까이까지 지금 10년 국채 금리의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에 가셔서요, 트레저리 일드라고 찍으시면 국채 금리를 직접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트레저리 일드 여기 나와 있죠. 뭐 10년 국채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저기 그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가장 표시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레저리 일드가 이제 국채 금리를 보여주는데 3개월 국채 금리, 6개월, 12개월, 2년, 5년, 10년, 30년 이렇게 다양한 국채 금리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드라고 써 있는 게 이제 금리거든요. 3개월은 0.79 그리고 1년짜리가 1.98, 2년짜리 국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2.68이고요. 10년짜리가 2.91 그리고 30년짜리는 2.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지수가 뭐냐면요. 지난 1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년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35라고 써 있는 것은 0.35% 올라간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5라고 써 있는 것은 0.65%나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한 달 동안 0.62%가 껑충 뛰어 올랐고 지난 1년 동안은 무려 1.35%가 올라간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뭐 거기에다가 2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1년 동안 2.5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2년 국채 금리는 뭐 1%도 되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지금 2.52%나 상승을 한 상태고 모기지와 관계가 있는 것은 10년 국채 금리 그리고 이제 30년 국채 금리 등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1.35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2.91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전에는요. 이 10년 국채 금리가 한 1.5, 1.6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한 배로 올라갔죠. 근데 여기에다가 한 2%를 더해서 모기지 금리가 형성이 됩니다. 10년짜리 모기지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소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모기지를 100만 원 정도 갚았던 사람은요. 지금 갑자기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갚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리세션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지금은 모기지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금리가 급증하면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보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다양한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안전 자산인 채권의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었던 좋은 모습을 보였던 주식시장이 갑자기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어닝 결과입니다. 이번에 어닝을 발표한 기업은 ISRG, 인투이티브 서지컬인데요. 자, 이번 어닝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3.2%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닝 결과를 통해서 저는 제가 왜 ISRG,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 같아서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한번 어닝 결과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프레스 릴리즈를 통해서 어닝 결과를 발표했고요. 자, 일단 Q1 1분기에 논갭 EPS가 1.13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5센트가 더 나왔으니까 괜찮죠. 자, 레비뉴 같은 경우는 1.49 빌리언이고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15.5%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60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다. 따라서 어닝도 그렇고 뭐 매출도 그렇고요. 뭐 와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뭐 합격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와우 팩터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다빈치 프로시저를 지금 판매한 것이 나오는데 19%가 신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2021년 1분기랑 비교했으니까 1년 전에 매출과 비교했을 때 다빈치 프로시저를 판매해서 나온 매출액이 거의 2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밑에 보시면 이 기업이 311대의 다빈치 서지컬 시스템을 판매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311대라는 숫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지난해 298대를 1분기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단 4%밖에 더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지금 기계는 4%밖에 더 팔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20%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는지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투자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여기 나와 있는 다빈치 서지컬 시스템을 판매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수술용 로봇을 판매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1분기에는 298대를 판매했는데 이 고가의 장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311대를 판매하면서 한 4% 정도 더 판매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다빈치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매출 같은 경우는 4%가 아니고 20% 가까이 성장을 했죠. 자, 여기에 비밀이 뭐냐면요. 다빈치는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거두는 수익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70%는 소모성 부품 그리고 서비스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매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지금까지 이 기업이 다빈치 서지컬 시스템을 설치한 그 숫자가요. 6,920대를 여태까지 설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6,142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껑충 뛰어올라서 거의 7,000대 가까운 그런 다빈치 시스템을 여태까지 판매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매년 지금 분기마다 판매하는 것은 300대, 298대밖에 되지 않지만 문제는 계속 쌓여나가죠. 그래서 한 대 한 대 팔 때마다 이 부품에서 들어오는 매출 그리고 서비스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적되는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이 로봇을 판매한 것은 4%밖에 늘지 않았지만 결국 서비스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부품을 팔아서 남겨놓은 매출이 너무나 많이 늘었다. 그래서 19%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가 나중에 지금 7,000대 가까이 되는 이 숫자가 나중에는 10,000대가 되고 15,000대가 되고 20,000대가 되고 30,000대가 되는 날이 올 수만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 매출 그리고 부품 판매 매출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하는 기업이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 ISRG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테슬라가 등장을 합니다.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 거의 유일하게 올라간 종목, 테크 종목이 테슬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테슬라의 주가가 3.23%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어닝 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노크아웃을 시켰다, 다운을 시켰다. 그래서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웠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딜리버리 수, 그러니까 판매대 수도 기록을 세웠고 이번에 오퍼레이팅 마진도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 기억하실
기억하시겠지만 32.9%라는 믿을 수 없는 총 수익률을 이번에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어닝콜 도중에 이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Higher Vehicle Pricing. 그러니까 이번에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덕트의 믹스가 좋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전기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도 판매를 하고 탄소 배출권도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CEO인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면요. 자, 테슬라라는 기업은 리저너블한 샷을 이번에 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에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생산량의 그 증가를 한 60%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감을 비춘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어닝 결과에서 매출은 무려 80%나 작년 대비해서 신장을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한 팁을 줬는데 어떠한 팁이냐면요. 새롭게 만들고 있는 로보택시가 있잖아요. 이 로보택시가 뭐 언제 나올지 아직은 우리가 감을 잡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로코스트 퍼 마일.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가 4,600을 발표한 아크 인베스트의 그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제가 한 3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본 영상 하나를 게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테슬라 주주들분께서는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낮은 코스트 퍼 마일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중에 로보택시를 그 테슬라가 출시하는 날이 오게 되면 이 그 운임비가 버스라든지 지하철, 기차보다 더 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 택시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단을 다 바꿔치울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 나오는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스티어링 휠, 운전대도 없을 거고 가속 페달도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익사이팅한, 흥분을 자아내길 만한 그런 특징을 가진 기능들이 장착이 될 것이다. 혁신적인 기능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화상 채팅을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가 로보택시 안에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로보택시가 언제쯤 출시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이 되면 프로덕션, 생산이 가능해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트럭 쪽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지금 계속해서 좀 출시가 연기가 되고 있죠.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 앞으로 1년 내에 출시가 가능하다,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가격을 계속 올렸잖아요. 굉장히 좀 일시적인 거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딜리버리의 그 텀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 부품 부족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테슬라가 노리는 것은 배터리 가격, 생산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면서 자동차 가격도 떨어뜨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이번 어닝 결과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뉴스는요. 아마존 관련된 소식인데 대형 뉴스가 터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아마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페덱스 같은 배송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은 쇼피파이 같은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대형 뉴스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소개를 한다. Buy with Prime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티커 네임은 AMZN이고요. 이번에 런칭을 하는데 새롭게 런칭하는 서비스 이름은 Buy with Prime이고요. 프라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마존의 멤버십 이름입니다. 자, 새로운 베네핏, 혜택을 주게 되는데 물론 이 혜택은 프라임 멤버들한테 제공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어떠한 그 혜택이 주어지냐면 익스텐드라는 것은 넓히는 거거든요. 편리함을 넓힌다. 그래서 프라임 멤버들이 사용하는 그런 혜택이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키가 나와 있죠.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요. 아마존.com 밖으로
확대가 돼서 모든 온라인 스토어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마존닷컴은 쇼피파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플랫폼이 아니라 하나의 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면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직접 판매하는 상품들 아니면 서드파티 다른 상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아마존닷컴 안에 샵을 열고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그 웹사이트에 모여 있는 것이 아마존닷컴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밖에 있는 다른 상인들, 그러니까 온라인 스토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꽃가게를 한다든지 장난감 가게를 한다든지 옷가게를 한다든지 이 아마존닷컴 들어가서 팔지 않는 다른 상인들을 얘기하는데 그 상인들 중에 온라인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음식 배달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러한 온라인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존닷컴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제 프라임 멤버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혜택 같은 경우는요, 2022년 1년 동안 계속해서 롤아웃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시행을 확대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머천트, 상인들이요, 이제 인베이트가 된다. 그래서 초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인들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면 참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꼭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래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FBA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FBA가 뭐냐면 Fulfillment by Amazon이거든요. 아마존 배송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마존닷컴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던 사람들 혹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도요,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프라임 멤버들과 바로 연계돼서 자신들의 온라인 샵을 홍보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백만이 되는 그 US의 그 프라임 멤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뭐 수백만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1억 5천만 명입니다. 자, 미국의 전체 인구가 3억 3천이거든요. 3억 3천 중에 1억 5천이면 사실 굉장히 어린아이들을 빼고는 전 인구의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에 적어도 한 명, 두 명은 프라임 멤버가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미국 모든 가정은 다 프라임 멤버가 한 명씩은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멤버들이요, 이제는 이 그 아마존닷컴 안에 들어와서 판매를 하지 않는 다른 온라인 상인들과도 바로 연결이 돼서 프리 리턴을 한다든지 이 뭐 2일 배송 서비스 이런 혜택을 뭐 누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존 입장에서는요, 굳이 그 아마존닷컴 생태계에 들어오지 않아도요, 우리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샵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 프라임 그 고객들한테 더욱더 많은 상인들과 연결을 시키면서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를 넓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닷컴과 쇼피파이는 굉장히 다르다 그랬죠. 아마존닷컴은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마존닷컴을 찍어서 그 하나의 아마존이라는 샵 안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 거지만 그 쇼피파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좀 수많은 온라인 샵들이 있는데 이 온라인 샵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템플릿을 제공해서 이 템플릿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온라인 샵을 열어서 판매를 하세요라고 그 틀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이 바로 쇼피파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아마존이 아마존닷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그 상인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 이 플랫폼을 누가 제공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빅커머스거든요. 그래서 빅커머스는 쇼피파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아마존과 빅커머스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새로운 그 협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쇼피파이가 굉장히 좀 많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많은 그 상인들 중에서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판매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쇼피파이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에 연동이 돼서 온라인 샵을 개설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빅커머스가 굉장히 좀 힘을 얻은 거죠. 아마존하고 협업이 되면서 앞으로 그 빅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상인들이 좀 인기가 좀 빅커머스 쪽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빅커머스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상인들이 프라임 멤버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면 배송 서비스는 아마존이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페덱스라든지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배송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 앞에 있는 꽃가게, 우리 동네에 있는 책가게, 우리 동네에 있는 의류 상점에서 이제 포장을 해서 누구한테 보내주기 위해서는 페덱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라임 멤버한테 판매하게
되면 아마존이 이 배송 서비스를 책임지게 되잖아요. 이틀 안에 보내주게 약속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마존이 앞으로 이 플랫폼의 기능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빅커머스랑 힘을 합쳐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배송업계의 최고 주자가 될 만한 그런 계기가 발생하고 있다. 뭐 완전히 뭐 페덱스 같은 기업이 망할 리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3위거든요. 배송업체에서. 근데 이 배송업계에서 3위였던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근시일 안에 1위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엄청난 커다란 뉴스가 좀 발표가 됐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될지는 모르겠죠.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거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마존이 굉장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코인베이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좀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코인베이스가 지금 올 셋이다.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어떤 준비가 됐냐면 BTC 털크라는 기업을 인수할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BTC 털크가 어떤 기업이냐면요. 터키에 있는 가장 커다란 가상화폐, 그 거래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와 있냐면 무려 3.2 빌리언입니다. 32억 달러니까 굉장히 좀 규모가 큰 인수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매체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웹라지입니다. 자, 이번에 인수건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진행이 완료가 된다면 이 기업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록을 쓰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기록이냐면요.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3.2 빌리언이나 들여서 기업을 인수한 적은 없었거든요. 따라서 사상 최대의 인수건이 확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인베이스는 아직까지 어떠한 성명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번 건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컨트리 매니저, 그러니까 터키 쪽에 이 관장을 할 지역 대표를 뽑는다. 이러한 그 공고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미 뽑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확실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뉴스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만약에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아무래도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인지도라든지 굉장히 좀 많은 투자자들이 믿고 자신의 자산을 맡길 수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매출이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건이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규모잖아요. 3.2 빌리언. 왜냐면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이 32 빌리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10%가 넘어가는 굉장히 등치가 있는 이러한 거래소거든요. 따라서 이번 거래소 인수건이 확정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매출도 굉장히 많은 규모로 향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디즈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만한 소식입니다. 자, 홍콩의 디즈니랜드가 다시 문을 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제 50%의 수용료만 허락을 하긴 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문을 닫았었기 때문에 이번 개장 소식은 매출 신장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홍콩의 디즈니랜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트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는 디즈니랜드 중에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그 파크는 11개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중에 디즈니랜드는 6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2개가 있죠. 플로리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 쪽에는 파리에 하나 있고 이제 아시아에 3개가 있는데 상하이에 하나, 도쿄에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홍콩이죠. 자, 이렇게 6개의 그 월트 디즈니가 운영하고 있는 디즈니랜드 중에 홍콩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이번에 오픈을 한다.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라고 봐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달 동안 문을 닫았었는데 오늘부로 연다.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디즈니랜드는요, 가이드라인을 지금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50%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용 인원의 한 반 정도만 지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에 들어가려면 백신을 맞았다는 그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번에 이런 조치는요, 굉장히 좀 그 사람들이 많이 좀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뭐 지로 한 명도
정도 지금 허용을 하지 않는 뭐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답답했을 텐데 이번에 그 밸런스를 맞춘다는 취지가 발표가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팬데믹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디즈니랜드를 오픈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 홍콩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그 확진자 수가 한 6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목요일날 603명이 지금 확진된 것으로 나와 있고, 이 수치는 3월 달만 해도 막 3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됐었는데 99% 정도 줄어든 숫자다. 따라서 굉장히 좀 현재까지 지금 추세는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호재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자막 영상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아크 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분이 작성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잖아요. 그 리포트를 작성한 타시아 킨입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이번에 목표 주가 4,600을 직접 부여한 그 애널리스트가 바로 이분이고요. 자, 이번에 CNBC에 출연해서 자, 테슬라의 그 실적을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바라보는 테슬라의 실적은 어떤 모습이고 이번에 직접 작성한 그 레포트와 그 연계해서 어떠한 전망을 안겨주는지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한번 이분의 목소리를 들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4월 2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오후에도 저녁 방송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말 토요일 날 제가 특별 방송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CNBC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봤던 얼굴이 드디어 미주은에 출연을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애널리스트가 미주은 채널에 방문을 해주셨는지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캐시우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주에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ou saw the numbers. It sounds like they were even higher than you thought. Yeah, we did see they beat expectation on both the top and bottom line. I think one of the key takeaways is that we heard that they plan on producing, a custom-built robotaxi vehicle. So this is a car without a steering wheel or pedals, and they plan to get in volume production of that car in 2024. Now, of course, Tesla's been saying that they want to, launch a totally fully autonomous vehicle sometime this year. We expect them to start a robo-taxi business, a ride-hail business with full autonomy, which could be very profitable. And the fact that they're planning on producing this vehicle means, they're fully committed to this vision, right? You can promise something if you're just delivering it on a software basis. And if you're late on that promise, right, people just keep on buying full self-driving. You still make money. But if you're late on something and you're dedicating hardware to it, that costs money. So I think that this is, an important step and really sort of a critical thing to think about in terms of their commitment to autonomy. How much of the investment thesis, though, do you think at this point in the ballgame, given the valuation, is around a 2024 rollout of an autonomous taxi? Yeah, so we actually just published our latest version of our 2026 expected price target for Tesla. And our expected value is around $4,600 per share. I think that, over half of the company's value could be attributed to a robotaxi business. This is an extremely profitable business. It totally changes what they're currently doing. It turns it into a recurring revenue model instead of a one-off car sales model. And we think it could be very profitable. So the midpoint of our expectation is a 2024 launch. But of course, that's 2 years later than Elon Musk says that they will solve for fully autonomous driving. But so I think this could be huge.